혹시 은행에 큰 돈을 넣거나 뺄 때 만불 넘으면 걸리나 하고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나눠서 넣으면 안전하겠지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내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움직이려다가 거래가 갑자기 멈춘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은 미국 은행을 이용하는 한인 시니어라면 꼭 알아야 할 내 돈을 안전하게 움직이는 5가지 규칙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안 알려주는 규칙, 현금을 다루는 분이라면 오늘 얘기는 전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항목 1번부터 시작해 볼까요? 만불이 무서워서 돈을 쪼개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은행에 만불 이상 현금 넣으면 IRS에서 안 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9,000불 넣고 며칠 있다가 또 9,000불 넣으면 되겠네. 그런데 이게 거꾸로입니다. 미국 금융기관은 한 사람의 현금 거래가 하루 합쳐서 만불을 초과하면 현금 거래 보고서라는 CTR 서류를 제출하는 게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일정 기준을 넘는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작성되는 정상적인 금융보고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보고서가 싫어서 일부러 금액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에 오랫동안 모아둔 현금이 18,000불 있습니다. 만불 넘으면 보고된다고 해서 월요일에 9,000불, 목요일에 다시 9,000불을 넣습니다. 만약 보고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나눈 것이라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구조화, 스트럭처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트럭처링은 그 돈이 완전히 합법적인 돈이어도 범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만불을 넘는 것이 아니면 보고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보고되지 않도록 만들어야지 하고 일부러 쪼개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1년에 2번 5,000불씩 완전히 다른 이유로 돈을 받아서 각각 입금했는데 합치면 만불이 넘는 경우요. 이건 구조화가 아닙니다. 구조화라는 원래 하나였던 목돈을 신고를 피할 목적으로 쪼갠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서로 무관한 시기에 서로 다른 이유로 들어온 돈이 우연히 합쳐진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아셔야 합니다. 은행 직원이 아무것도 안 물어봐도 은행 내부 시스템은 몇 주에서 몇 달치 거래 패턴을 조용히 살펴봅니다. 대화도 자백도 없었는데 패턴만으로 문제가 생긴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아이오와에서 38년간 작은 식당을 운영하신 캐롤 힌더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냥 매일 식당 수입을 은행에 넣었을 뿐입니다. 신고를 피하려는 말을 한 적도 텔러가 특별히 캐 물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년간 쌓인 9,000불대 반복 입금 패턴 하나만으로 정부가 계좌에 있던 38,000불을 통째로 압류했습니다. 결국 전액 돌려받으셨지만 그 과정에 1년 넘게 걸렸습니다. 두 번째 항목,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래도 은행이 내 거래를 정부에 보고한다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있나요? 맞습니다. 보고라는 단어 자체가 무섭습니다. 특히 IRS라는 말만 들어도 괜히 긴장되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현금 거래에 따라 제출되는 이 서류 자체는 세금 고지서도 아니고 범죄자로 찍혔다는 통지서도 아닙니다. 미국 은행은 어떤 큰 현금 거래나 의심스러운 거래가 생기면 그 내용이 핀시엔이라는 미국 정부의 금융자료 시스템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돈의 이상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모아두는 곳입니다. 그리고 범죄 수사가 필요하면 IRS 범죄수사팀 같은 기관도 그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IRS가 여러분 계좌를 매일 들여다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차를 팔아서 받은 현금이 12,000불 있다고 해봅시다. 은행에 넣으면서 필요한 정보를 물어보면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됩니다. 차를 팔고 받은 돈입니다. 끝입니다. 이걸 피하려고 그러면 오늘은 9,500불만 넣을게요 라고 텔러한테 말하고 거래 방법을 바꾸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것과 전혀 다른 보고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SAR, Suspicious Activity Report, 의심 거래 보고서입니다. 이건 개념이 아주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 일정한 현금 거래 기준에 따른 자동 보고이고 이건 은행이 거래나 행동을 검토한 뒤 의심스럽다고 판단할 때 사용하는 별도의 보고입니다. 은행이 이 의심거래 보고서를 제출했다면 법적으로 그 사실을 여러분께 알려줄 수 없습니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알려주는 것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모든 걸 여러분께 설명해주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제출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좌가 동결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건 꼭 구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해주지 않는다는 부분 때문에 실제로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편의점을 운영하시던 린든 맥런이라는 분도 그랬습니다. 24시간 안에 몇 번 나눠 넣은 패턴 때문에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정부 요원이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10만 7천 불이 그 자리에서 압류됐고 결국 전액 돌려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어떤 보고서가 언제 제출됐는지 본인은 끝까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계좌가 먼저 얼어붙고 나서야 본인이 직접 결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제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브로커로 일하면서 클로징 때마다 큰 금액이 오가는 걸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서플러스 펀드 리서처 일을 하면서도 이런 정부 서류들을 실제로 많이 다루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직접 확인한 내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은행이 큰 돈의 출처를 물어봐도 화내지 마세요. 이게 한인 시니어분들에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한 달에 몇천 불 정도만 오가던 계좌인데 갑자기 8만 불을 다른 계좌로 보내려고 하면 은행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 보내십니까? 무슨 목적으로 보내십니까? 내 돈인데 왜 당신들이 자꾸 물어? 이렇게 화도 내지 마세요. 은행들은 평소와 다른 거래를 지켜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은행이 원래 지켜야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내 돈인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짧고 정확하고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집 수리비입니다. 아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자, 네 번째 항목, 특히 시니어분들께 중요합니다. 은행이 송금을 잠깐 멈추면서 나를 보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전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저지에 사시는 김윤희님 71세 이야기입니다. 혼자 지내시다가 한국에 계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를 상속받아 파셨습니다. 약 18만 불을 미국 계좌로 송금받기 전 겁이 나서 혹시 몰라 나눠서 받을까 고민하셨습니다. 하지만 미리 은행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고 상속 서류와 매매 계약서를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실제로 송금을 받은 날 텔러가 출처를 물었을 때 어머니께 상속받은 재산입니다 라고 짧게 답하셨고 별 문제 없이 서류에 서명만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목소리와 비슷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사고 났어. 지금 당장 5천 불이 필요해. 빨리 좀 보내줘. 놀란 마음에 은행으로 달려가서 송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바로 처리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급하세요? 하고 여러 가지를 물으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순간
김윤희님은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직원이 까다롭게 구는 게 아니었습니다. 앞서 항목 4에서 말씀드린 시니어를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은행이 원래 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가 그대로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급한 송금, 낯선 사정, 평소와 다른 패턴, 이 조합이 나오면 은행은 잠깐 멈추고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몇 분 동안 김윤희 님은 직원의 권유로 아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셨습니다. 아들은 전화도 사고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사기라는 게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됐고 돈은 한 푼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직원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바로 송금을 처리해 줬다면 김윤희 님은 평생 모은 돈의 일부를 그대로 잃으셨을 것입니다. 그날 김윤희 님을 지킨 건 다름 아닌 은행의 그 불편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은행이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처해 줬기 때문에 서류를 미리 물어봐 준 것도, 사기 전화 때 바로 송금해 주지 않고 확인해 준 것도 전부 은행이 원래 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였습니다. 항목 5번째, 큰 돈은 돈보다 서류를 먼저 움직이세요. 이건 특히 우리 한인분들께 중요합니다. 큰 돈을 움직일 계획이 있다면 집을 팔았거나 보험금을 받았거나 자녀에게 목돈을 보내드리는 경우처럼 평소 계좌 활동과 다른 거래를 하실 때는 미리 관련 서류를 챙겨두세요. 매매 계약서, 클로징 서류, 상속 관련 서류 같은 것들입니다. 은행이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큰 거래가 예정되어 있다면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돈의 출처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큰 돈에는 반드시 기록을 붙여두세요. 저는 변호사도 CPA도 재정 전문가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교육 목적의 정보 제공이고 여러분의 회계사나 재정 자문가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본인 상황이 애매하다고 느끼시면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 세 문장만 기억하세요. 첫째, 보고를 피하려고 금액이나 날짜를 일부러 조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은행이 정상적인 질문을 하면 짧고 사실대로 답하세요. 셋째, 준비 없이 큰돈을 움직이지 마세요. 큰돈에는 반드시 출처를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을 붙여두세요. 오늘 영상이 평생 모아오신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로즈의 미국 사랑방이었습니다.